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민입니다. 네, 벌써 아, 음, 여덟 번째네요, 벌써. 네, 여덟 번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진, 처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A 사진을 봤을 때,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동안에 턱이 목의 기저부를 향하여 움직인다면, 경추는 보통 경추 커브가 역전이 된다. 그래서 A 그림은 이제 경추 커브가 역전이 된 상태죠. B 그림은 환자가 잇몸 일으키기를 할 때 몸통을 구부리면서 위를 쳐다본다면 부정확한 움직임은 머리와 턱을 고정한 채로 유지하거나 또는 경추를 신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네. 그래서 그림 B는 이제 그림 A보다는 이제 부정확한 움직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B 그림은 턱이 들려 있는 거죠. A 그림은 턱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반면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경추도 A 그림은 역전이 되는 반면에 B 그림은 그대로거나 신전이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발생하는 경추의 두 가지 패턴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림 A는 이제 딥넥 플렉서가 사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것처럼 경추 커브의 반전이 이렇게 정상적인 반전이죠. 이루어졌는데 그림 B는 딥넥 플렉서보다는 SCM과 같은 이제 큰 글로벌 머슬로 경추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윗몸 일으키기 할 때 경추의 움직임을 컨트롤을 SCM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SCM은 다들 아시다시피 목, 경추에 붙어 있는 근육이 아니죠. 당연히 어, 정교한 움직임을 경추의 정교한 움직임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CM은 이제 경추를 움직였다기보다는 머리통 자체를 이렇게 끌고 간 듯한 움직임이에요. 정교하지 않고 경추의 분절 하나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근데 그런 능력을 반면에 그림 A 같은 경우는 딥넥 플렉서가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추의 분절 하나하나가 컨트롤 되면서 이 조절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추 A보다는 경추 B가 척추 관절에도 훨씬 더 무리가 되고 또 주변 근육이나 인대나 또 디스크나 여러 주변 연부 조직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러한 패턴은 지금은 굽힘하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굽힘할 때뿐만 아니라 저침, 익스텐션 할 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보통 일자목을 이제 가지신 분들에게 고개를 젖혀봐라, 익스텐션 하라 해보라고 하면은 이 좌측, 왼쪽의 그림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원래 정상적인 그 경추 익스텐션의 모습은 귓바퀴 있죠? 귓바퀴. 여기 이제 귓바퀴잖아요. 이 귓바퀴를 이 귓바퀴가 엑시스가 돼서 고개가 이렇게 젖혀지는 동시에 경추에서 자연스러운 이 신전 움직임이 분절 하나하나 이 조절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일자목 같은 경우는 이 경추가 일자목이라서 이 신전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경추가 안 되니까 머리통을 통째로 뒤로 넘겨버리는 듯한 움직임과 함께 움직임의 엑시스인 이 엑시스의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이 귓바퀴의 포지션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이 라인인데 여기서는 이 라인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엑시스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축이 아니라 축이 없는 거죠. 그냥 획가닥 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일자목이 있으신 분들, 신전 운동하면 좋다. 경추 커브가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신전 운동을 하게 되면, 경추 커브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이 관절이나 연부 조직에 더 큰 손상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굽힘하는 움직임 할 때도 그렇고, 젖힘 동작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분절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조절되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이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DNS에서 제가 공부 많이 했던 DNS에서 이 넥 플렉션 테스트라고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수파인 자세에서 넥 플렉션을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움직임 패턴을 이제 평가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이제 파악해 보는 건데요. 이 좌측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정상적인 패턴이고요. 우측이 좀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비교를 먼저 해보자면 먼저 앞서 봤던 그 할머니 그림과 같이 비정상적인 패턴은 턱이 들리고 경추 커브가 반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기 턱이 들리는 게 보이시죠? 턱이 들리고 이 경추 커브가 반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경추 커브가. 우측의 정상 패턴은 딥넥 플렉서를 움직임을 할 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추 커브의 반전도 일어나고 있고 또 턱이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근육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딥넥 플렉서냐, 딥넥 플렉서가 아닌 SCM 같은 근육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비정상적인 패턴에서 여기 봤을 때 경추를 굽힘을 하는 동안 이게 상부 등이 약간 들리고 복부에 특히 이제 복직근이 우세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직근이 딱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몸통이 구부려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경추에서 굽힘 동작이 잘 안 일어나니까 대신 허리에서 그 굽힘 동작을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목에서 굽힘 동작이 안 나오니까 허리라도 만든 거죠. 몸통으로라도. 근데 여기서는 복직근이 우세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복압이 안전하게 잘 유지된 상태에서 목이 딱 굴곡 움직임을 제대로 해주니까 몸통이 과하게 이렇게 굽힘되지 않죠. 네. 그 위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 위에서도 보면 비그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잇몸 일으키기를 할 때 몸통을 구부리면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위를 쳐다본다면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을 구부린다. 몸통을 구부리고 있죠. 목이 안 되니까 목은 위를 쳐다보고 있고 목은 위를 쳐다보고 있고 목은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몸통을 구부린다. 이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통을 구부리면서 위를 쳐다본다면, 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허리에서라도 보상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패턴은 평소 자세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좌측 사진처럼 이 구분등이 있는 분들은 이미 서 있는 자세 자체가 윗몸키를 하고 있는 듯한 자세예요. 갈비뼈가 아래를 향하면서 등이 굽어져 이렇게 있는데, 이는 복직근이 자이포이드 프로세스에 붙어 있잖아요. 그 자이포이드 프로세스에 붙어 있는데 그 복직근이 평소에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를 잡아 당긴 거죠. 그래서 이 복직근이 우세하게 사용이 되니까 이 사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야기시켜요. 모든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어떤 내가 생활하는데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움직일 텐데 이 계속 이 사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을 고집하게 되는 거죠. 이 복직근이 우세하게 자꾸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서 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이랑 골반 적은 펠빅 플로어의 평행을 깨트리게 돼요. 이러한 이 사지탈 플랜에서의 우세한 움직임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일직선이 평행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그래서 갈비뼈가 하강되고 구분등 체형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무너진 자세에서 또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북목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평소에 이렇게 생활한 사람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반면 이 정상 패턴은 이 평소에도 평행하게 복압이 잘 유지가 돼서 복직근이 우세하게 사용이 안 돼요. 평소에도.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를 하더라도 복직근이 우세하게 사용하지 않고 딱 목만 가볍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압은 계속 콜디네이션을 유지하는 상태로 말이죠. 이렇게 복직근만 우세하게 사용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평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생활을 했느냐를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등이 또 스티프하지가 않죠. 여기는 이렇게 구분 등이 있어서 스티프한 반면에 여기는 이제 등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상부 등도 바닥에 뜨지 않고 이게 잘 붙어 있죠. 여기는 굽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 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몸통만 해도 이렇게 구부려지는데 상부 등이 떠버리는 포지션이 되는데 여기는 딱 목만 잘 움직이고 있죠. 여기는 상부 등까지 등이 굽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스티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움직임을 평가할 때 이 펑텀 픽성과 모바일이 움직임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 넥플렉션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넥플렉션 동작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 움직이는 부분은 당연히 머리와 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와 목, 픽섬, 그러니까 고정돼야 하는 부분은 스터넘이죠. 스터넘. 이 스터넘입니다. 스터넘.
스터넘이 고정돼야 되고 머리랑 목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해야 좀 이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큰 틀에서 볼 때는 갈비뼈 하각, 갈비뼈 하각 라인까지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짧게 보면 스터넘, 어, 크게 보면 갈비뼈 하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쪽이 움직일 때, 모바일 쪽 부분이 움직임을 하고 있을 때, 이 빅섬 부분이 얼마나 고정이 잘 되고 있냐에 따라서 움직임의 질이 좌우됩니다. 넥 플렉션 동작을 할 때 이 픽섬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딱 머리를 들려고 하는 순간 아주 잠깐인데 이 갈비뼈 하각이 위로 떠버려요. 위로 살짝 움찔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찰나의 동작인데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 이유는 머리 무게를 이 갈비뼈, 이 픽섬이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 스터넘이랑 이 갈비뼈 하각이. 얘가 고정이 딱 되고 안정감이 있는 안정성을 제공한 상태에서 이 모바일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이 모바일에서도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얘네가 움직일 때 이 고정점이 막 이렇게 들려버리니까 제대로 움직임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갈비뼈 하각이 뜨는 경우에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환자분은 머리가 이게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움직임을 하는 동안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어렵다. 이 머리를 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몸통에 이 복압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목을 움직이는 동안 갈비뼈 하각이 움직임이 없이 이 픽섬 역할을 잘 해준다면 보시면 이 갈비뼈 하각이 움직임이 전혀 없이 복압을 잘 형성을 시켜준다면 그렇게 한다면 환자분은 훨씬 가볍게 목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 테스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머리가 가볍게 느껴진다고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 이제 치료하고 나서 머리가 가볍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딱 들려고 했을 때 이 하각이 움찔하면서 잠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도 없어지고 이런 이유는 이 지지점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잘 지지를 하고 있어서 모바일이 훨씬 편안하게 움직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머리 무게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비슷한 예로 골반이 이제 뉴트럴 포지션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리를 들 때 다리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골반이 중립에 잘 유지되어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모바일인 다리가 쉽게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골반이 너무 전방 경사가 됐든 또 너무 후방 경사가 됐든 이 중립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제대로 지지점 역할을 하지 못해요. 다리가 움직일 때 그 골반이 제대로 된 지지점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몸통과 다리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리를 억지로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다리 무게가 다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시팅, 앉아있는 포지션에서 다리를 들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자세 있잖아요. 골반 후방 경사 되고 이제 완전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새우등처럼 앉아있는 자세에서 다리를 들려고 하면 다리 무게가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 골반이 뉴트럴 포지션에서 벗어나면서
제대로 된 지지점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 무게가 고스란히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TFL로 과활성화돼서 TFL이 과활성화된다거나 아니면 뭐 대퇴직근이 과활성화되면서 다리가 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골반이 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그 정확한 허리와 골반의 뉴트럴 포지션인 상태에서 다리를 들 때는 딱 장요근이 잘 활용이 되면서 다리 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비슷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넥플렉션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이분 아까 봤던 분인데 세워서 제가 일부러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북목이잖아요. 경축 쪽 로도시스가 증가됐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보든 아니면 치료사가 직접 그 환자의 스피너스 프로세스 이렇게 SP를 다 만져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정말 로도시스가 사라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로도시스가 감소되어 있는 사람인지.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이 경축 커브가 줄어든 그 일자모 형태입니다. 뭐 당연히 스마트폰 많이 보고 다 아래 보고 사니까 또 머리는 거의 다 거북목 전방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북목은 머리가 전방으로 나온 자세를 그냥 뭉퉁그려서 그냥 머리가 전방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다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된 것이 경추의 커브가 로도시스가 증가되었다든지 아니면 줄어들어서 일자목 형태가 되었다든지까지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북목은.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전방으로 나온 이 포워드 헤드 포지션, 이 포워드 헤드 포지션은 경추 커브 로도시스가 증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줄어들어서 일자목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섯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런 목 뒤에 등 쪽이 상부 등 쪽이 튀어나온 약간 버섯이 피어오른 것처럼 이런 분들 보신 분 꽤 계실 거예요. 뭐 출퇴근하면서 뭐 지하철에서 저는 이제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제 목 뒤쪽에 이제 여기 그림처럼 혹같이 튀어나온 아주머니들 특히 이제 많이 보는데 이게 바로 버섯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버섯목 체형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 버섯목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버섯목 체형 환자분, 특히 목 통증이 있는 이 버섯목 체형의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한 케어를 제대로 된 케어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이제 로도시스가 증가된 이 거북목 체형이 점점 발전해서 이런 버섯목 체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턱을 당기는 동작과 같이 이제 증가된 로도시스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버섯목 체형은 일자목이 점점 발전돼서 발생하는 체형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일자목 체형이 점점 심해지면 주변 연부 조직이나 이 척추 관절들이 일자목 이 포지션, 이 로도시스가 감소된 이 포지션에 적응이 돼버려요. 몸 자체가. 뭐 관절도 굳어지게 되고 그 위치대로 뭐 근육도 그렇고 인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젖히는 동작, 익스텐션 동작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제 목을 젖혀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고개 숙이고 핸드폰 보다가도 이제 앞에 보고 걷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관절에서는 또 익스텐션 동작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또 일자목이신 분들은 오래된 분들은 이제 경추에서 가장 약한 부위 그 분절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경추에서 흉추로 전환되는 그 레벨 그 부위에 이제 글라이딩이 발생이 됩니다. 이 글라이딩이 일어남으로써 경추 그 자체가 이제 젖히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약간 젖힌 것과 같은 이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글라이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던 적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앞을 보려고 이렇게 정면을 딱 보려고 하니까 경추에서는 움직임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글라이딩이 이렇게 쑥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분절에서 글라이딩이 발생을 한 거죠. 여기도 글라이딩, 여기도 글라이딩. 그래서 원래 이랬던 사람이 여기 글라이딩 되면서 얘만 따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젖혀줘야 되는데 이 경추 커브가 따라라락 이렇게 젖혀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장 약한 관절에 글라이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은 이제 보통 상부 흉추 레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위의 레벨, 이 상위 레벨이 앞으로 미끄러져서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글라이딩 미끄러지면서 얘네가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연결성이 끊어진 거예요. 이 경추의 연결성이. 이 경추 분절들의 연결성이 끊어진 겁니다. 이게 요추에서 발생하면 요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성이 끊어져 있죠. 여기 앞으로 글라이딩이 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요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자허리 분들이 관절이 이제 로도시스가 감소된 상태로 적응되고 굳어지면서 이 요추에서 이스텐션 동작이 하도 안 하니까 익숙하지가 않고 잘 안 나와요. 익스텐션 동작이 제한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젖히는 동작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살면서. 그런 상태에서 젖히는 동작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약한 레벨이 앞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서 약간의 익스텐션 된 거와 같은 이 효과가 나오는 거죠. 뭐 여기서도 이제 보통 가장 약한 레벨이라고 하면 L4. 여기서도 L4죠. 여기서도 L4로 나오네요. L4. 이제 큰 골반으로 전환되기 바로 직전의 허리 레벨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약한 그 분절이. 그래서 일자목이라고 또 일자허리라고 해서 젖히는 운동, 신전 운동을 계속 하다가는 이 버선목이나 전방전이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나 일자허리니까 로드시스 만들어주는 이런 젖히는 운동 해야겠다. 목도 마찬가지죠. 목도 젖히는 동작 많이 해야겠다. 일자목이니까. 그러다가 버선목이나 전방전이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절의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자세에서 점점 이렇게 해나가야지, 점점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줘야지 이 관절이 완전 굳어있고 일자목 오래된 사람이 이 젖히는 동작 막 열심히 한다고
감소했던 이 로도시스가 정상적인 커브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몸통 굽힘, 몸통 측방 굽힘 테스트입니다. 네,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 몸통 측방 굽힘 테스트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테스트하기 간단하면서도 이 환자의 요추 상태를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추가 어디로 측만이 되어 있는지, 어디로 컨벡스, 어디로 컨케이브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요추의 측만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컨벡스 되어 있는지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왜 그게 어디 방향으로 있는지가 중요하냐면 그 측만된 부위 있잖아요. 그 튀어나온 볼록한 부분, 컨벡스된 부위로 이제 디스크도 나올 수 있고 또 허리 통증도 그쪽 튀어나온 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디스크나 이제 특히 디스크 그 컨벡스된 부위로 디스크가 나오고 그쪽 다리로 라디에이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의 핵심이 측만된 허리를 어떻게 하면 좀 일자로 만들 것이냐 이거기 때문에 환자의 요추 측만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치료사로서 매우 중요한 그 치료적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통 측방 굽힘 테스트를 양쪽을 실시했을 때 왼쪽으로도 해보고 오른쪽으로도 해보고 했을 때 더 내려가지 않는 쪽, 통증이 나타나는 쪽이 바로 요추가 측만되어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지 않거나 아니면 내려갈 때 통증이 나타나는 쪽이 이제 그쪽 부위로 이제 컨벡스 하게 이제 요추가 측만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테스트라는 게 예외의 경우가 항상 있고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파악하는 게 좀 위험한 생각이지만 이 몸통 측방 굽힘 테스트는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측만된 부위로 불편감이나 움직임 제한이 비교적 이렇게 정직하게 나타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간 우리가 이제 좌측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여기 이 A 그림과 C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책에서는 이 측방 굽힘을 할 때 하부 요추에서만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이외의 요추에서는 뻣뻣하고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딱 봐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딱 여기에만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서도 뭐 약간이지만 이렇게 네. 그래서 다 약간 하부 요추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몸통 측방 굽힘을 할 때는 요추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제 요추가 뻣뻣하거나 뭐 컨벡스가 되어 있거나 평소에 그렇게 굳어져 있거나 그럼 요추가 안 되니까 그 움직임이 요추가 안 되니까 골반을 이제 측방 편의로 움직임을 보상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추가 안 움직이니까 골반을 측방 편의 시켜서라도 그 이 측방 굽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 보상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부 요추가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골반이 일로 빠졌다. 골반을 일로 빠뜨려서 측방 굽힘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도 보면 골반을 측방 편의 시켜서 몸통을 구부리는 거와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 보상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약간 이렇게 쏠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추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원인은 요추가 뻣뻣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골반이 이제 평소에 측방 편의가 잘 일어나서 이쪽 방향으로 평소에 측방 편의가 잘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으로 이렇게 보상을 이제 골반이 이렇게 측방 편의로 골반을 측방 편의 하면서 이제 골반으로 움직임을 보상을 하니까 골반 바로 위에 있는 하부 요추에서만 움직임이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세 그림 다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다 골반이 측방으로 편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추에서 만약에 움직임이 측방 굽힘 몸통의 측방 굽힘 움직임을 할 때 요추가 부드럽게 잘 움직여준다면 요추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B 그림 그리고 뭐 F 그림과 같이 이 골반이 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몸통이 측방 굽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골반이 제 위치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안 빠지고 책에서 이 CD 그림 아이고 죄송합니다. 책에서 CD 그림과 EF 그림 여성분이 동일한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요거 요거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면 이 그림이 4달 후에 그러니까 CD 그림은 이제 이 분이 CD 그림에 했던 분이 4달 후 4달 후에 이렇게 EF 그림으로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CD 그림이 좌측 굴곡이라고 이제 설명한 것을 보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 보면 C 그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요통이 있는 젊은 여성 왼쪽으로 축구를 했을 때 뭐 움직임이 제한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C 그림이 우측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림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게 좌우 반전된 모습이 아닌가 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좌우 반전을 시켜놓은 건데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좌측으로 굴곡을 할 때 요추에서 움직임이 안 나오고 골반으로 보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이제 두 가지로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먼저는 요추가 좌측으로 컨벡스 되어 있어서 요추가 이렇게 좌측으로 컨벡스가 되어 있어서 그 반대의 움직임을 할 때 안 되면서 골반으로 보상한 거죠. 골반을 이렇게 보상을 한 겁니다. 아니면 골반 측방 편의가 평소에도 너무 자주 발생하는 그쪽 방향으로 너무 유연해서 이제 뭐 우측의 후중둔근 근육이 너무 늘어나 있어서 이 몸통 측방 굽힘이라는 움직임을 할 때도 이 측방 편의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 뭐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골반 측방 편이 된 쪽으로 허리가 컨벡스 되기가 쉽습니다. 보시면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측방 편이 된 쪽으로 허리가 컨벡스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측방 편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이렇게, 네,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컨케이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컨케이브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측방 편의는 바로 이렇게 그대로 이동인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컨벡스하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측방편이 있는 부분으로 허리도, 왜냐면 몸통은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몸통은 이렇게 있고 골반만 이렇게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척추는 이렇게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벡스한 형태를 보통 띠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분은 이제 우측으로 평소에도 이런 움직임, 평소에도 이런 그 자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요추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또 우측으로 이제 골반이 자꾸 측방편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우측의 후중둔근이 계속 늘어나는 약화가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서 여기 내전근이 반대로 뭐좀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골반의 근육 불균형은 체중심을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요추는 더더욱 한쪽으로 측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체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당연히 골반 높이가 바뀌고 골반 높이가 바뀌면 어, 당연히 이 척추 커브는 측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환자분을 만나면 꼭 체중심을 좌우 비슷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되고 요추뿐만 아니라 골반 주변 근육의 콜디네이션도 회복을 당연히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분도 이제 골반의 요추 몸통 측방 굽힘 테스트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이제 한쪽으로만 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두 양쪽을 다 해서 조금 더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측방 굽힘 테스트는 위의 그림처럼 양쪽을 이것도 왼쪽, 오른쪽 둘 다 해보고 움직임이 훨씬 더 제한되는 쪽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딱 봐도 오른쪽이 여기 오른쪽이 우측으로 측방 굽힘이 훨씬 더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양쪽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게 회전, 요추의 회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가 자, 설명을 한번 다시 보면
환자는 왼쪽으로 축구를 할 수 있지만 요천부 부위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고, 예, 여기 하부 요추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난다 했죠? 그게 이제 골반의 측방 편의 움직임으로 보상한 겁니다. 이 부위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고 다른 요추는 일직선으로 펴진 채 남아있다. 예, 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 외축 굴곡의 범위는 제한이 됐습니다. 요추 정렬은 변화가 거의 없고 오른쪽으로 제한된 축굴, 이렇게 오른쪽으로 했을 때 제한된 축굴은 이미 환자의 요추가 오른쪽으로 약간 회전된 것을 동반한다. 네, 이렇게 회전이 됐다는 소리예요. SP가 이런 식으로 SP가 이동했다는 소리입니다. 오른쪽으로 굴곡을 하는 동안, 이렇게 굴곡을 하는 동안 환자의 척추는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축구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틀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측방 굽힘할 때는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잘 돼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움직임이 잘 나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도 검사를 했죠. 이 사람 이 책에서는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환자는 왼쪽으로 회전이 제한이 되고 여기 제한이 되죠. 오른쪽으로는 과도하게 일어난다. 더 잘 돌아가죠. 외축 굴곡에 비대칭이 있으면서 비대칭적인 회전은 오른쪽으로 약간 회전된 요추의 부적절한 정적 정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잠깐만요.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약간 허리가 회전이 됐다. 그래서 이 테스트 해보고 이 테스트 해보니까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약간 요추가 회전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왜 이 측굴 테스트, 이 측방굽힘 테스트를 하면서 왜 회전 얘기, 요추 회전 얘기를 하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바로 척추의 커플 모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번에 이제 경추에서 커플 모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경추 같은 경우는 컨케이브 한쪽,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컨케이브잖아요. 컨케이브 쪽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SP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화살표 방향 보면 아시다시피 이 척추는 각 레벨마다 커플 모션이 다르게 나타나요. 중하위 경추, 지금 여기가 중하위 경추죠. C2부터 T1까지. 이 중하위 경추는 이 컨케이브 한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컨케이브 한쪽, 이쪽이 컨케이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회전이. 상부흉추도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상부흉추까지도 동일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 목 디스크 치료할 때 상부 흉추까지도 같이 교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목 디스크 있다고 목만 교정하면 안 되고 상부 흉추까지 같이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치료 효과가 좋게 나타납니다. 이제 보통 목 디스크 터지는 레벨이 중하위 경추잖아요. 여기 중하위 경추 부위. 근데 상부 흉추가 중하위 경추랑 이렇게 같은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커플 모션이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하부 흉추. 네, 여기
중하부 흉추는 뭐 컨벡스 쪽이든 컨케이브 쪽이든 어디로든 회전이 가능해요. 그 측방 굽힘에 상관없이 어느 쪽으로 회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흉추는 회전에 특화된 관절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 어디든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측만 방향과 어디로 회전되어 있는지, 어디로 측만되어 있고 또 어디로 회전되어 있는지 각각 따로 확인을 또 해봐야 돼요. 이 레벨은. 그래서 이 측만증 환자분들 검사를 할 때 쓰는 아담스 테스트, 여기 이제 아담스 테스트죠. 숙였을 때 기울어지는 걸 보고 위 그림처럼 나타나면 당연히 흉추가 우측으로 이렇게 우측 뒤로 회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측만증 환자분들, 뭐 측만증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기능적 측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흉추가 우측이 뒤로 회전되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추의 회전 틀어짐과 또 연관이 돼요. 이 요추는 보통 이제 골반이 회전된 쪽으로 같이 이제 회전이 되면서 틀어지는데 이제 골반 틀어짐으로 인해서 좀 요추는 좌우가 됩니다. 그 회전 틀어짐도. 그래서 보통 이제 골반은 체중이 덜 실리는 쪽이 골반은 전방으로 회전이 됩니다. 보통 체중이 덜 실리는 쪽이 골반이 전방 이동으로 회전 틀어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측으로 체중이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반은 보통 이제 우측 골반이 전방 회전되면서 틀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큰 골반이 회전이 되면 요추는 보통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요추도 마찬가지로 회전 틀어짐이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회전하는 동작을 이제 평소에 하잖아요. 근데 우측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을 할 때는 요추가 그 회전의 부분을 대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이 우측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을 할 때 요추에서 회전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작이죠. 이 오른쪽이 전방 이동, 골반의 오른쪽이 전방 이동되는 이런 회전을 할 때는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요추에서 익숙해요. 이런 동작으로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추에서 잘 이 움직임이 모든 움직임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방향으로 할 때, 그러니까 좌측 골반이 전방 이동되는 이런 회전 움직임을 할 때는 요추에서 회전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흉추에서 대부분의 회전을 또 담당을 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추와 골반은 우측이 전방으로 이렇게 이 방향이 익숙해요.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 허리도 익숙하고 골반도 익숙하고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는 허리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회전을 흉추에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흉추가 우측 뒤로 회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골반이 앞쪽으로 이동되는 거랑 이 흉추가 뒤로 가는 거랑, 그래서 얘는 앞에, 얘는 뒤로. 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틀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몸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으로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우측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 틀어짐이 발생을 하게 되고, 왜냐면 이게 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쪽으로 체중심이 쏠리면 이쪽이 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골반이 이렇게 이 축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방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허리랑 골반이 익숙하고, 또 반대쪽으로 돌릴 때는 이쪽 흉추로, 네, 흉추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 틀어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요추의 커플 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추의 커플 모션을 보면 이쪽 컨벡스 한쪽으로 회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뒤로. 이제 SP의 이 방향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컨벡스 하면 이쪽으로 회전이 일어나요. 경추랑 반대죠. 경추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컨케이브 한쪽으로 돌았거든요. 컨케이브 한쪽으로. 근데 요추는 반대로 컨벡스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움직임이 잘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움직임이 잘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 때, 이쪽으로 측방 굽힘을 할 때, 허리편이 이렇게 되고, 이 컨벡스, 이쪽이 이제 우측이 컨벡스 한쪽이잖아요. 우측이 컨벡스 한쪽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이렇게. 커플 모션이, 우측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추가 우측으로 돌아가는 이런 방향은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 ROM이.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측방 굽힘할 때는 원래 이쪽이 컨벡스가 되니까 원래는 컨벡스 한쪽으로 커플 모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좌측으로 회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이 움직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이 돼 있구나.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회전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회전 테스트를 해도 우측으로 회전이 더 잘 일어나는구나. 이제 이거는 이제 확인해보는 테스트인 거죠. 이거는. 근데 사실 이 테스트는 뭐 흉추로 회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중하위 흉추로 할 수도 있고, 요추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측방 굽힘 테스트를 먼저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커플 모션을 허리에 커플 모션을 예상해서 이 사람이 여기는 잘 되고 여기는 잘 안 되니까 좌측 요추의 좌측 회전이 부족하네. 우측 회전으로 틀어져 있구나. 아예 애초에 요추가 우측으로 틀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런 회전 테스트를 해봐도 우측으로 더 잘 나오나 해서 했는데 진짜 그런 거죠. 그래서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회전이 돼 있거나 요추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린 거면 이제 그 이 뒤돌기, 네, 이 뒤도는 움직임, 이 테스트만으로는 뭐 이제 확실하게 뭐 이제 요추가 틀어짐이 있다, 없다 확인하기 어렵죠. 흉추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라리 요추에 회전 틀어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위의 그림처럼 차라리 지금 요 그림처럼 이 체간이 고정된 상태. 이 흉추가 그러면 움직임이 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체간이 흉추가 고정돼 있으면 그래도 여기 서 있을 때보다는 고정이 됐죠. 그래서 차라리 이 상태에서 골반 회전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요추의 회전 틀어짐이 방향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게 그 근육이 장요근입니다. 이 장요근. 이 장요근 하면 골반의 전방경사, 후방경사, 아니면 허리의 로도시스, 카이포시스의 이제 이런 관계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골반의 회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근육이 또 이 장요근이에요. 한쪽의 장요근이 과하게 긴장하고 경직돼 있으면 그 경직된 쪽으로는 골반이 전방 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 좌측의 장요근이 과하게 긴장이 되면 이 좌측으로 골반이 전방 이동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막고 있어서. 이렇게 앞쪽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을 뚫고 전방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대쪽으로만 계속 이 되는 쪽으로만 골반 회전이 일어나면서 요추도 틀어지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골반의 틀어짐은 골반의 틀어짐, 골반 뭐 좌우 높이 차이 틀어짐, 뭐 여러 이 골반의 틀어짐은 골반 위에가 아니라 골반 아래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체중심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왜 지금은 왜 골반 위에 있는 이 골반 위쪽, 골반을 기준으로 위에 붙어 있는 이 장요근을 신경 쓰라고 하는 건지 말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틀어짐의 원인이 골반 아래에 있고 특히 체중심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체중심의 원인이 맞아요.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우리 치료사의 역할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원인이 아니지만 원인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만 긴장되어 있는 장요근을 풀어주고 골반 회전을 좀 대칭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깨가 올라간 사람, 어깨가 과하게 올라간 사람을 치료할 때도 코어 약화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엔 없네요. 어쨌든 어깨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사람, 어깨가 과하게 올라가 있는 사람은 치료할 때 당연히 코어 약화가 근본 원인이에요. 그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몸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어깨로 근 긴장도가 다시 올려간 겁니다. 그래서 코어를 강화시켜주고 안정화가 돼야지 어깨가 비로소 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과긴장된 승모근부터 풀어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승모근을 풀어줘야 이제 허리, 몸통, 코어가 긴장도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환자의 상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으로 보고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이 환자 상태보다 내 지식이 앞서가는 그런 치료를 하면 치료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회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좌측으로 보통 체중이 쏠린다고 했잖아요. 이 좌측으로 쏠리면 이 좌측이 이 축이 되는 거예요. 좌측으로 체중이 계속 쏠려지니까 이쪽이 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보면 이쪽이 축이에요. 이쪽으로 체중이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쪽이 이제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이 축이니까 이쪽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골반 회전도 원래 이제 걸을 때는 골반이 좌우 이제 회전이 막 이제 왔다 갔다 돼야 되는데 이쪽이 기준이 너무 명확해지니까 좌우 틀어짐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쪽을 골반이 계속 이제 골반 전방 이동이 이쪽으로만 이제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축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축이 된 쪽에 근육이 과하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근육은 장요근입니다. 그게 이쪽이 축이 되기 위해선 이쪽에 있는 몸통 근육이 다 긴장이 좀 돼야 돼요. 왜냐면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축이 되기 때문에 축이 되려면 고정이 돼야 되죠. 고정이 되려면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요근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뒤로 보면 그게 이제 요방형근이에요. 그래서 좌측으로 체중이 쏠려 있는 분들은 좌측의 장요근 그리고 좌측의 요방형근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게 이제 자주 반복되고 이쪽이 엑시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엑시스를 고정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좌측에 있는 몸통 근육들이 앞뒤 할 것 없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요근은 앞쪽에서 요방형근은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골반 회전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건 체중심을 좌우 체중심을 맞춰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중심이 빠르게 회복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골반의 이제 회전 틀어짐을 맞춰주고 어느 정도 맞춰주고 체중심을 또 맞춰주기 더 편해지니까 그러면 골반 회전 틀어짐을 맞춰주기 위해서 물론 이런 스트레칭도 물론 당연히 좋죠. 중요하죠. 만약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좀 더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겠죠. 양쪽을 하되 한쪽을 더 해주는 쪽으로 그게 이제 맞춤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또 근육을 풀어줄 때는 왼쪽에 있는 장요근, 왼쪽에 있는 요방형근을 매뉴얼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좌우 균형이 또 맞춰지고 좌우의 골반 회전 틀어짐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체중심 회복에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